네, 경제 시그널 시작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에서 뵙게 됐는데 네, 제가 네, 먼저 화가 나서 먼저 하나 여쭤야 될 네, 것 같은데 네. 어젯밤에 레버리지 추가 규제가 이제 네. 갑자기 또 나왔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갖다가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됐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애시당초 됐었어야 네, 됐던 거 원래,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항상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한테 비난을 돌리고 물론 또 좋을 때는 누군가 그렇죠. 신격화하는 형상이 네. 나타나는데 좀 저는 여기서 솔직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벗어났으면 근데 좋겠어요. 워낙 자금이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금을 워낙 많이 투입하신 분들도 있고 네. 하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미국에도 이제 스트레테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세배까지도 있는데 네. 사실 보면은 그 상품 베이스로 에셋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본따서 그냥 파생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떨어지는 네. 그 율만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만 2배로 하는 정도일 뿐이지 네. 사실상 기본 에셋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저는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것이 이번에 발현이 됐잖아요. AI 반도체. 네. 우리가 사실 탑2가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성 마켓 베이스가 너무 약해요. 근데 그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건 변하지 않았는데 네. 시총 상위의 탑2 대장들이 이렇게 뛰어가니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실은 서슴치 않고 만든 건데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켓 베이스를 보시면요. 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놓고 보셨을 때 네. 사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의 상황과 네. 그 다음에 연기금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 그 그 외에 이제 기타 연기금이나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퇴직연금 이런 데에서도 자금이 들을 수 있는 여력을 네. 비교해 보시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다가 한 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은 빈집털이라고 아시죠? 빈집털. 그러니까 네. 수급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쏠리면은 오를 때는 너무 폭증을 하고 그렇죠. 빠질 때는 너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한돼서 볼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빅테크들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게 사실은 너무 겹겹이 반등 터닝 시나리오를 가기에는 너무 많은 네거티브 요소들이 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덮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밸류 체인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동성 기반이 너무 약하다. 약한데 이 약한 구간에서 누군가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유동성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사실 하루에 뭐 일간 거래량이 몇 억도 안 된다. 그럼 갑자기 뭔가 좋은 이슈가 나서 몇십억 들어오잖아요. 네. 순식간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반대로 뭔가 안 좋은 게 조금만 나타나도 몇십억 바로 매도하면 무조건 하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런 레버리 상품, 반도체에 기인한 레버리 상품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유동성 베이스를 얼마만큼 우리가 탄탄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켓 베이스로 봤을 때 코스피 자체를 로드쇼를 나가거나 예전에 이제 우리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네. 세제 개혁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 로드쇼 나가듯이 해외에서 막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관심도를 자꾸 갖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쉽게 하면 아이돌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바로 뜨지 않잖아요. 뭔가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포지셔닝, 익스포즈를 넓히면서 이제 정말 유명하대. 그러면서 갑자기 한 곳으로 몰입되는 게 결국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확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주식이라는 시장, 코스피라는 이 시장 자체도 건전화되고 유동성이 좀 양호해서 시장의 가치만큼, 기업의 가치만큼 받으려면 유동성 베이스는 이건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 베이스가 너무 약하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는 8%, 9%, 10% 서킷. 작은 흔들림에도 갑자기 또 폭등. 그쵸.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위험성이 더 가미된 레버리지까지 들어와 있으니 사실상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이 레버리지의 문제로만 저는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 이전에
유동성 기반, 마켓 이피션시라고 하거든요. 네.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네. 제 가치를 받게 만드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모질랐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근데 어떤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잘했고 어떤 정부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형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의됐던 문제, 항상 마켓 베이스의 유동성이 약하다. 그게 이제 재무 쪽에서, 우리 재무경제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나오곤 하는데, 네. 우리나라들은 항상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 마켓의 특성이 있어요. 네. 특성이 뭐냐면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이 뭐냐면은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theme, 네. 더 쉽게 말하면 테마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를 하든 이익이 감소를 하든 네. 한 테마에 몰리면은 그 테마성에 의해서 너무 급등을 했다가 너무 그쵸. 급락을 하고. 그런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유사한 그런 시장의 형태를 보이는 데가 주변에 있어요. 어디요? 중국입니다. 아, 중국. 중국이 왜 그럴까? 잘 보시면 네. 외국인의 유동성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개방은 되어 있는데 사실 포지셔닝 그렇죠.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들이 투자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제도 개선을 사실 이건 장기 과제로 이번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도 정책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유동성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연기금이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방어적인 부분들, 연기금이 어느 정도 투자를 좀 네. 해준 부분도 존재는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그 행태, 비헤이비어를 보니까 장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또 약간 포지션이 또 빨리 변하고. 맞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그 기업 가치를 탱탱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근데 왜냐면 이건 동유럽처럼 약간 유명하지 않은 폴란드 예를 들면 그런 국가들도 사실 유동성 기반을 갖다가 좀 확고하게 갖추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연기금들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주입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상당히 좀 그렇네요. 저는 아쉽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네. 이게 지금 막 과열된다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뭐 네네. 정부든 금융당국이든 약간 이거를 말씀대로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맞춘 어떤 맞춤형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속상했던 게 사실 지난달 23일 정도인데 이찬진 원장이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이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근데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여파가 커졌는데 근데 조금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긴박하고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대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라고 왜냐면은 그분의 입장에서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겠죠. 네네. 최선을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그 비판이나 뭐 어떤 판단 자체는 사실은 지금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파생 상품의 문제로 자꾸 이제 귀결을 시키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것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동성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변동은 크지만 또 그래도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살아날 타이밍이 되면 빨리 이제 원복을 해주는 경향성이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그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파생이든 극도의 위험,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도의 하이 리스크와 최고도의 하이 그 리턴을 주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약간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고 할 때는 사실상 그건 수요자의 니즈도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그것 때문이야, 정책 때문이야. 맞아요. 무조건 탓할 네, 수는 그렇게 없어요. 얘기할 네, 문제는 그렇기는 아니라고 해요.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핵심은 유동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쏠림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강했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승장에서 반도체에서의 그 쏠림이 저는 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월, 6월 달 그때는 많이 이제 욕도 먹고 사실은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베이스 자체가 탄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주도 사실은 지금 미국처럼 네오 클라우드가 있고 순수 클라우드가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고 이렇게 AI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렇게 좀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디램에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다 보니까 좋을 땐 너무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따져서 우리가 문제를 나열하자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좋을 땐 다 문제, 좋고. 네, 그쵸. 유동성 문제, 그 업종에 대한 문제. 근데 이게 본원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로 자꾸 기여시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아야 상황인 되는 거예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 돼요. 말아야 시도도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문제가 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 순간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늘 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갖다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저는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고 그 베이스는 결국 유동성이 네. 국민연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기존부터 그 네. 강조를 계속 해왔는데 유동성 기반이 내가 사랑하지, 내가 이뻐하다 하지 않는 나의 부인은 남들도 이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집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네. 먼저 지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때 외국인들도 로드쇼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뭐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PR 했을 때 반응이 오지. 그렇네요. 우리는 어쨌든 연기금 담당자들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수익 제고를 안 하면은 이제 뭐 점수가 깎인다, KPI가 깎인다, 뭐 그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해서는 이거 뭐 찻잔성의 태풍이다, 나중에 결국에 팔면은 주가 다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은 있죠. 근데 그 명분은 그냥 명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401K랑 미국의 그 수많은 뮤추얼 펀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렇죠. 그 지금 맞아요. 사실 만약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처음 해보는 길이고 이러니까 더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80, 것 같아요. 90대 되신 분들 은퇴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금 타시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다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쵸,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에 큰 시장이니까 또 반박을 하신다면 그럼 일본을 보면 어때? 일본이 사실 내국 투자 베이스가 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찻잔송의 태풍 로직은.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도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걸 계기로 오히려 좀 좋은 시장으로 만드는 네.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시점에는 좀 객관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지금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누가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다 따지자 보면요. 누구 잘못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젠 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한테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트럼프. 트럼프. 그러니까 굳이 이게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제가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5월, 6월에 강조를 해드렸냐면 제가 참고로 작년 2월에는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 저서를 통해서 네. 분명히 관세를 세게 때려도 분명히 글로벌 MS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두 개를 꽂았어요. 네. 빅파마들이 사랑하는 바이오. 두 번째, 우리가 ATP, 그 다음에 제조, 메모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그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반도체. 이 두 개를 꼽았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는 틀린 거죠. 바이오는 그렇게 기회가 안 왔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관세를 세게 매겨도 네. 오히려 상대적 이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올 초에 또 제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페이드 아웃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AI 관련돼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요인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가 결합이 되어서 이번에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AI가 편리하고 새로운 또 다른 혁신적인 개발은 맞지만 그들은 이제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산업 주체와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기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1조를 굉장히 톡톡했죠. 그쵸. 근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당장 AI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기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나타나는 상황이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과투자는 다 땡겨와서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과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 세제 인하,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범용적 인정, 네. 회계적인 인정,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 완화. 이 세 가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한꺼번에 완전히 오롯이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몰빵 전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인위적인 개입을 해서 산업을 억지로 키워버리면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국면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랬을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에 그랬잖아요. 네. 딥시크가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면 가성비가 좋은데 굉장히 저렴한데도 효율성이 그렇죠.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든 보조금을 갖다가 다 빅테크에다가 몰입을 하면서 비싸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품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스타게이트 펀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집, 자금 모집을 갖다가 대통령이 주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밸류는
그래 당장 수익 못 벌어도 제일 전 세계 탑은 미국 제품일 뿐이야. 그러면서 밸류가 확 올라갔고 동시에 그때 이제 웃었던 분이 누구냐? 이제 지금까지 사실 웃고 있겠죠. 스페이스X IPO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굉장히 톡톡히 네. 기반이 됐었죠.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시장은 냉정하고 객관적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오늘 마소와 메타의 실적 베이스에서 달라지는 부분, 네. 대비되는 점 보이시죠? 네. 바로 수익성, 수익성. 과투자. 그러니까 메타는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AI 투자하겠다고 돈만 쓰면서 거기다 EPS도 안 좋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클라우드 사업에서 잘했는데 기존 사업이죠. 잘한 걸 여전히 잘하고 있어. 네. 그런데 투자도 과투자가 아니라 투자 금액을 약간 하한 범위로 약간 낮췄네? 이러니까 오히려 그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뭐냐면은 그 과투자를 이끌었고 과투자 때문에 결국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큰 기회가 온 건 맞지만 그건 인위적인 산업 부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딱 그건 부양이에요. 정확하네요. 근데 네. 그게 왜 제가 이거를 확신할 수 있었냐면 일기 때도 아주 동일했습니다. 그때는 플랫폼이었죠. 빵 기업들 플랫폼이 결국 혁신을 가져오고 혁명을 가져온다. 그때도 똑같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혁명이냐? 모든 소비자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혁명. 맞죠? 맞아요. 맞는데 두 번째, 모든 재고 사이클들이 완벽하게 온라인 상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재고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상품이 계속 반출입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네. 공장 재고도 파악이 잘 되는. 그러면서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략 몇 년 지났죠? 거의 8년 정도 지났죠? 플랫폼을 혁명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매우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필요하지만 그냥 편리하지만 혁명은 아니잖아요. 저는 AI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자꾸 혁명이라고 주입시킨 주체는 누구냐면은 사실 이참에 어떻게 보면은 밸류를 갖다 확 높여놓고 이참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때는요, 완벽한 규제 철폐와 세금 공제와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펀딩에 대한 요소들을 다 해줘요. 요 세 개를요, 미국은 뭐 AI,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나 대통령이 와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이든 때는 반규제 독점법으로 규제를 했고요. 맞아요. 대기업 증세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 펀딩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있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기업 가치를 이렇게 넘나들게 만드는 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열광을 했고 그 열광의 베이스에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기업은 더 잘 보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펀더멘탈리 이런 이익을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익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는 과투자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은 셀러예요. 명확히 말하면. 근데 셀러가 유난히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부각을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과투자해도 돼. 환경 만들어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거를 만들어줬어요. 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던. 얼마나 바이든 정권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힘들었죠. 그때 매우 ESG 힘들었죠. 정책까지 선언했어요. 맞아요. 자, 그만큼 이때다 해가지고 빅테크들이 뛰어들면서 이건 혁명입니다. 여기저기 컨퍼런스에서 계속 외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온 우리나라의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물론 훌륭하시지만 너무 기업에 대해서 실적 나온 것만 보고 탑의 그림은 보지 않은 상태로 빠지면 사야 되면 빠지면 사야 되면 제가 그래서 5월, 6월에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 배분하십시오. AI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고 AI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의 쏠림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이어는 안 좋은데 셀러만 좋다? 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로직으로 27, 28까지 부족이다? 이 로직이 과연 항상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27년도에도 안 깨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나 여러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제 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좀 몇 번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90% 이상이 반도체 AI에 다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갖고 있죠. 이미. 그렇죠. 이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좀 싸게 사셨던 분, 중간에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연초, 26년 초. 그리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분들도 또 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각 분들의 포지션이 너무 달라요. 근데 가격도 다르고. 저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세 분의 분류화 한다면 기존부터 원래 이제 갖고 계셨던 네. 이거는 5년도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전에 갖고 네. 있던 분들.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센을 상회하는 이익을 내줬고, 근데 중요한 건 주주환원의 대책에 대해서 오늘 나온 배당금 숫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버라이어티하진 기존에 않았죠. 외쳤던 맞아요. 것에 비해서. 네. 하이닉스도 구체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고쳐질 수 있고 그게 개선만 된다면 장기 포지션상 외국인들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이제 26년 초나 작년 언저리까지 보시면은 네. 그런 분들과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 하면 너무나 여기에 몰입도가 강하면 네. 일정 비중을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왔다 갔다 엄청 그러니까 심해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약간의 좀 기회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할 때 약간의 포지셔닝을 약간 줄이고 그걸 바로 투입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뭐 눈높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성장성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주식 미인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1등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업종이 지금 최근에 소비재 쪽이 그렇게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싸고 네.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성장성이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베스코라든 여러 가지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 포트폴리오를 자꾸 변경해요. 변경하는데 IT 빅테크를 중립으로 좀 줄이고 소비재 쪽, 유틸리티 쪽을 좀 늘려가는 그런 네. 구조. 근데 우리나라에서 순수 소비재 쪽이라면 찾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환율 안정세를 확인하면서 음식료도 소비재가 되고요. 네. K푸드. 그 다음에 K뷰티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그쵸. 때문에 충분히 포지셔닝만 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한 방을 터뜨린 게 누구예요?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쵸. 항상 중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 방에 EV 배터리 그리고 화학산업. 과거에 뭔가 잘 된다고 하면 항상 이제 우리가 MS 다 먹을래 그러면서 보조금을 그냥 공짜로 투입을 하면서 공급 과잉을 항상 만들어요. 바로 이번에도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화학 쪽을 공급 과잉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작년도에 경기가 무너지면서 사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다 철수를 했는데 신경을 안 쓰는 산업이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 이제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그렇네요. 지금 전기차 EV 배터리 쪽과 그 다음에 반도체만 집중 공략하느라고 화학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화학업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포지셔닝이 익스포저가 되는 순수화학 말고 고부가치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의 스프레드 있잖아요.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스프레드. 매출 단가, 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제조. 요게 네.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매출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쇼티지 문제 때문이죠. 그쵸, 근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같이 흔들릴 여지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지셔닝을 변경해 놔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 전체 총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작아지면 나중에 안정화될 때 그때 수익률이 가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근데 지금처럼 어찌됐든 반도체로만 뭔가 여기서 이제 답을 찾고 여기서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적정 비중으로 쪼개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금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동결로 결정이 났는데 블로그에 이제 써주신 글을 제가 봤는데 금리 인상의 예고편이라고 결론을 내주셨잖아요. 오늘 그 발표 어떻게 좀 보셨나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우셨어요? 말은 어.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 2년물하고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지금 75bp고 사실 갭 자체가 보면은 거의 2번에서 3번 정도 올려도 무방한 정도로 갭이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말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AI 인플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로등에서 열쇠 찾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AI발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는 동결을 한 이유는 시장이 이미 긴축적이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가장 핫하고 미국에서 이제 시장을 대변한 야드니 리서치에서 자경단, 채권 자경단 얘기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리고 본인조차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고 했는데 그쵸. 인플레이션 PC가 3% 넘는 거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찌됐든 CPI가 예상치 대비 떨어졌어도 PCI는 5월, 6월 달 지금 3%대 이상에서 다 나왔어요. 서비스 물가도 지금 PC가 서비스 쪽이 3% 중반대 나왔어요. 그럼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올렸어야 된다. 필요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자경단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뭐 음모론 조직 이런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네, 그쵸. 시장을 대변하는 채권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대변하는 어떤 이제 리서치 혹은 이제 분석 주장을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채권 자경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입장을 읽어보면요. 워시가 말은 올린다고 했고 그런 환경이 됐는데도 안 올리고 9월로 미뤘어요. 미룬 거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숙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숙제를 본인이 페드가 만약에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다?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린 쇼피점이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금리는 알아서 9월 달에 무조건 올리는 것을 예고한 만큼 분명히 채권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안 올리더라도 올라가고 올리면 올린 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의 이미 일정 부분의 발작은 시작이 됐다.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페드 입장에서. 케빈 워시도 어찌 보면은 말과 행동, 제스처 뭐 여러 가지 뭐 툴은 다르죠. 연말 가가지고 뭐 많은 잣대 지표를 보고서 TF 5개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발표하겠다 하지만 행동과 지금 실질적인 액션은 파월 의장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 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네, 그분, 네, 네. 그쵸, 그분과는.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AI도 얘기도 했고, 박사님도 AI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AI 투자는 했어. 근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AI 투자가, 설비 투자가 경기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거예요. 가치를 어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볼 때 자신의 가치 철학이 너무 명확한 사람, 그 다음에 현실대로 그대로 읽는 사람, 둘이 붙으면요 디베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은 진짜 팩트와 숫자에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가치 철학을 갖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아무리 들이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거고 그쵸.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 따로 가는 거예요. 합의점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AI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AI 케빈 워시도 은연중에 지금 가로수길에서 열쇠 찾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찌 보면 AI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대하게 지적하고 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보면 그 전에 자기가 내뱉은 얘기가 있어요. AI가 오면 결국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채권만 이제 양적 축소만 하더라도 충분히 인플레는 조절이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금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디플레이션 옹호자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즉,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워시도 사실 그 가치 철학이 너무 AI에 꽂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 숫자를 보면 사실 전체 GDP에서 지난번에 보시면은 전체 성장률에서 대략 1.5%포인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기여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0으로 하거나 마이너스. 특히 이제 정부 지출이
작년 한 해는 끌어왔는데 네. 정부 지출이 이제 마이너스를 미치기 시작했어요. 음. 왜냐? 전쟁하느라고 이제 돈을 거의 다 그쵸.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의 과투자가 일어나니까 1.5 정도 기여를 하면서 성장률은 그래도 소소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과투자는 누구만을 위한 거죠? 그냥 빅테크만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고용 창출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고 각 지역 스테이트에서 주 전기료 가격 상승만 일으키고 있어요. 자, 사실 민간에서 느끼는 미국의 채광 경기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약간 소프트 딥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의 위축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표상 이 과투자 설비 투자 때문에 지표상 좋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드나 정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쵸. 만드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그렇게 소소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완전한 위축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근데 인플레는 또 있고, 그러니까 말은 인플레 억제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이쪽은 결국에 AI 디플레이, 이제 워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믿는 입장이잖아요. AI 디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네, 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지금 AI 인플레 요소 과투자는 사실 미국 경제를 진짜 살리는 게 아니라 딥이 이미 왔어야 되는, 소프트 딥이 왔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수치로 갈아서 그냥 약간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막으로 가리고 있는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거운 사이에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 조금 잊고 있긴 했는데 네. 이제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면은 조금 더 조정 기간이 지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항상 이제 뭐 금매 관련돼서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각 자산의 특성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비트코인이 랠리를 보였던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직전이었던 24년도 네. 연말부터 25년도 상반기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산으로 랠리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금과 은이었습니다. 네. 바로 바톤을 터치하듯이 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배, 8배 정도 맞아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 구간에 이제 이슈는 계속 나왔죠. 중국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중국은 그 전부터 샀거든요. 근데 요 이슈를 다 접목해서 보면 스티븐 마이런 보고서에서 나왔던 자산군,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팔지 않겠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나 금을 이용하겠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두 자산이 초기에 가장 빠른 혜택을 봤어요. 근데 지금 긴축적인 정책, 두 번째,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무슨 추가적인 비축 자산으로서 어떤 추가적인 매입이나 재무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건데 액션은 없어요. 없죠. 지금 전쟁에만 올인되어 있어요. 긴축이 나올 거고 추가 정책은 없어요. 그럼 페이드 아웃이죠. 그렇죠. 네. 점점 더 잊혀져가는.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장기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변동이 끝나는 국면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그 대용성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를 때는 네. 금이 워낙에 채굴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없어서 쇼티지다. 그때도 쇼티지였는데 지금 쇼티지인데 왜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살아 있어요. 똑같은데 네. 단지 화폐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냥 투자자들의 욕구가 거기에 더 몰입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된다라는 로직보다는 항상 외국인들, 헤지펀드,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들, 큰 손들은 사실 모멘텀 투자 플레이를 너무 좋아해요. 항상. 그렇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 맞아요. 좋아해요. 네. 그런 패턴들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모멘텀을 크게 기다리긴 힘들고 네. 다만 이제 금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번에 전쟁에서 보셨잖아요. 미국 이란 전쟁.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상원,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이런 전쟁을 왜 했느냐라고까지 비난을 했어요. 언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을 통보하고서 추가적인 전쟁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청문회를 이제 누구 시켰냐면 사실은 이제 재무부 장관을 시켜서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거의 독설이 퍼부어졌죠. 왜 했냐. 왜 했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모든 정책 기반들이 사실은 다 좀 전쟁에 좀 국한돼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트랩에 갇혀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페이드 아웃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이 좀 빨라졌기 빨라졌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의 블록 리스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는 사실 후보자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들도 그쵸? 알거든요.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이나 그 외의 타 블록에서는 더더욱 금을 이용해서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금을 통한 이제 증권화, 화폐화를 통해서 무역 결제나 금융 거래를 하고자 많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장기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당장은 아니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그림을 보시고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악재에 또 악재를 더한다고 유가도 지금 또 다시 급등해가지고 네. 근데 좀 잊을만 하고 끝날만 하면 다시 오고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게 네. 전쟁 유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느 선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WTI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네. 타코에 의해서 변동하는 거를 볼 게 아니고 글로벌 재고 수준을 봐야 되고요. 얼마나 원유 공급이 원활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총체적인 지금 난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공급은 그래도 그러니까 생산, 채굴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협이 지금 두 군데가 막혔고 그렇죠. 홍해가 막히고 지금 호르무즈는 기본 세팅이 됐죠. 완전히 막히고 이제 돈을 내야지만 그나마 위험을 무릅쓰고도 갈 수 그렇죠. 있는 지역이 됐죠. 네. 근데 이집트 지중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었죠. 이집트에 있는 그 LNG를 그 담는 해상 부유 시설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소행인지 파악 중이다. 근데 이게 점차 전쟁의 어떤 지형도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사우디하고 미국이 그 우리 이라크 민병대를 갖다가 이제 정밀 타격을 했고,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참을 만큼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최근에 서부 항구를 통해서 나가는 원유 선적 물량들이 급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우디는 어쨌든 국부가 다 어디서 나와요? 원유 수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문제,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점점 중동 걸프만 국가들도 경제적 분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동 정쟁과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영토 욕심을 갖고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해서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빵 한 번에 터지고 오일 쇼크 오고 딱 끝나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서히 더디게 오지만 서서히 분열과 확산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장 뭐 중간 선거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알고 계시면 2년 이상 저는 갈 수 있는 건이라고 봐요. 언제까지? 이란이 원하는 핵 합의 관련 사항을 예전 오바마나 바이든 때처럼 완전히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거는 해소가 안 될 문제다. 야, 이건 장기전으로 갈 여지가 되게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하나 곁들이자면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까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을 인해서 사실 어디가 또 분열이 되는 유럽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로 자꾸 조금씩 전선이 확장이 되잖아요. 물리적 전선이 아니라 갈등과 분노의 전선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정학 자체가 결국에 원유의 가격 그보다도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탑이 계속 이렇게 확전이 되면 사실상 물가와 이제 원유 실제로 생산돼서 우리가 쓰는 디젤이나 휘발유, 브렌트유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황이 안 좋잖아요. 주식장도 안 좋고. 근데 보셨을 때 진짜 무서운 건 5천장이 깨질 거냐거든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수의 패턴이나 지수를 예측하는 건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셨을 때 전반적인 방향성이 이제 변동이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변동이 지금 상방 변동이 나올 때에 비해서 하방 변동이 나올 때는 그 전에 빛을 발했던 정책 요소,
금리 환경,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래도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다는 믿음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유동성. 유동성. 이 네 가지가 음.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이 저는 완화되는 구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은 지수 자체를 논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가속화되는 구간 동안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걸 깰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은 뭐 당신은 뭐 그럼 다 세상 망한다고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주의는 절대 아니고, 네.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시 보셔야 하는 게 지금은 밸류에이션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포지셔닝, 정책의 포지셔닝이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렇게 무시당하던 중국의 AI 소프트웨어를 유럽도 채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듀얼로 가져가요. 비싼 미국의 AI 하나, 그 다음에 중국 가성비 있는 거 두세 개.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어요. 가성비 게임에서 아직은 아무리 뭐 거기에 SSD와 양쪽 메모리에 이제 랜드는 뭐 쓸 수 없다, 수준이 낮다 해도, 그래도 어차피 당장 소프트웨어를 비싼 가격의 D램을 사와서 출시를 해도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 쪽이 지금은 위너예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 우리나라도 미국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이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패권 1인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 비슷한 부류의 행정명령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찾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된다. 그 구간이 되면 저는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변동이 완화되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물론 주식시장과 자산이라는 것이 너무 빠지면 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국면이 있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작년도와 올해 초까지 발해줬던, 빛을 발했던 네 가지의 큰 요소가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결자해지라고 풀 수 있는 정책은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 미국에서. 그거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변동성의 가속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투자자들이 그거거든요. 현금을 더 늘려놔야 되냐, 아니면 버텨야 되냐, 어떻게 좀 보세요?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 판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뭐 판단을 해주거나 그럴 때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투자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현금만 늘려놓고 계속 관망할 거냐.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강세장이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꺼트리기 위한 조정인 거냐, 아니면 네. 완전히 색깔이 변해서 약세장으로 가는 진입 구간에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렵죠. 만약에 약세장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만큼 뭐 모든 거를 하지 말고 항상 저는 반반 혹은 이제 천천히 시점을 나눠서 그걸 강조해 드리거든요. 자신이 그래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그래도 최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약세장으로 전환됐다면. 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네,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치펀드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놨던 돈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들이 많이 포진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펀드폴러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근데 그 돈들이 이렇게 쓱 빨려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아. 오히려 미국에 많이 투자하던 그런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걸 좀 쪼개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소비재 국가, 어디죠? 인도랑 중국에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한번 이렇게 회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약세장 전환에 굉장히 위험한 징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또 완전한 약세장이 아니에요. 강세장의 패턴이 유지가 되지만 너무 한 섹터에서 기대 수익률이 빨리 뽑아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꾸 이동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같이, 외국인 큰 손처럼 같이 좀 다변화해야 된다. 네. 뭐 미국이 가장 성장 기업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시아 우리 이머징에서 그래도
정말 중국 못지않게 떠오를 수 있는 인도는 저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베이스가 소비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모멘텀성이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싼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그렇게 뭐 수익성의 문제나 뭐 예를 들면은 과투자를 해가지고 산업 자체가 갑자기 붐업 됐다가 붕괴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배분을 좀 적정한 수준으로 해 나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혹여나 나중에 정말 약세장으로 전환될 신호가 보이면 네. 또 그때는 그런 신호를 미리 캐치업해서 여기 와서 시그널에서 미리 알려주세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네네.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